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게 사는 여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지만 그 전에는 다사다난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일이 참 많았죠. 수주정뱅이 엄마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아버지 밑에서 홀로 자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고, 저 또한 집을 나와 일찌감치 돈을 벌었어요. 공장이며 식당이며 가리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렸던 시절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절 걱정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의 남편이 유일했죠.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삶에 없다고 생각해 독해지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악착같이 지내던 제게 그러지 않아도 제 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니까요. 남편을 만나 10개월 만에 저는 그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너무 어려서 시부모님께서 걱정이 참 많았어요. 저와 남편이 3살 차이밖에 안 나 둘 다 어리니 걱정하시는 게 당연했죠. 그렇다고 심하게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가정사를 알고 차마 내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남편과 결혼 후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친정 부모님께 알렸을 땐 정말 절망적이기도 했어요. 술주정뱅이 엄마는 자신을 버리고 나갔으니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내쳤고, 멀리 지내고 있는 아버지는 저를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거절을 하였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지만 혼주석을 텅 비운 채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그 외 예물이나 혼수도 없이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뒤 시댁 식구의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셋째 며느리예요. 남편 위로는 형이 둘이나 있었는데 두 분 다 남편만큼 일찍 결혼하지 않아 제가 유일한 시댁의 며느리였어요. 아주버님들은 좋은 말로 이야기하자면 똑똑하고 배운 게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정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일찍 결혼하게 된 이유는 사실 속도 위반이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고요. 그런데 저희를 아주버님께서는 염려하신 것이 아닌 한심하게 바라봤고 망신이라고 표현하기 바빴어요. 심지어는 저처럼 볼품없고 가정사도 안 좋은데 왜 받아줬냐며 저를 엄청 못마땅해 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를 챙기는 유일한 자식은 제 남편뿐이었죠. 아주버님들은 똑똑하고 배움은 많았지만 일이 많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살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당연시 됐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희에게는 어린 아이도 있고 경제 활동도 해야 했기에 시어머니가 함께 지내며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맡기진 않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시어머니가 계셔서 모면할 수 있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낸 지 7년쯤 되었을 때 아주버님들이 하나둘 장가를 가셨어요. 두 분 다 똑똑한 덕분인지 아주버님들과 결혼하신 형님들도 똑똑한 분들과 만나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모두 학업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교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시어머니가 다 보태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며느리들이 하고 싶다는 공부를 계속 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며 뒷받침해 주신 거였어요. 심지어 두 형님 모두 1년 정도 어학연수까지 보내주셨고요. 제게도 하고 싶은 것 없느냐, 배우고 싶은 것 없느냐 물어보셨던 적이 있지만
한참 아이를 키우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배우고 싶은지는 생각도 못 해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기에 금전적인 도움을 그렇게까지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이미 함께 지내며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때까지는 우리 며느리들끼리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형님들을 챙기는 만큼 집에 자주 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꽤 자주 가졌죠. 그때마다 주방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물론 형님들은 요리 실력은 조금 부족한 편이었지만 저를 보조에 정말 잘 도와주셨거든요. 형님들은 가장 어린 며느리인데 요리를 참 잘한다며 제게 나중에 요리를 배워야 하겠다고 띄워주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지방으로 잡게 되면서부터 집안의 크고 작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기 시작했고,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가족 모두 지방으로 내려가 살게 되면서부터 형님들과 자주 왕래도 없어져서인지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정정하셔서 우리 가족이 지방으로 내려온 뒤 줄곧 혼자 지내셨어요. 형님들은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저를 대신해 적적할 시댁에 찾아가곤 했었죠. 그런데 시간은 흘러 형님들이 교수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누구보다 좋아해 주시고 고생했다 격려해 준 분이 바로 시어머니고요. 그런데 교수가 된 형님들의 태도는 교수가 된 전과 후로 나뉘어 교수가 된 뒤부터는 대놓고 시어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하대했어요. 처음에는 시형님들의 행동이 바빠져서 조금 예민해져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민해졌다기엔 무시하는 언행을 너무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 있어 자주 부딪힐 일이 적다는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그나마도 가끔 찾아오던 횟수도 확 줄었고 안부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더군요. 어쩌다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바쁜데 눈치 없이 연락했다는 말까지 해댔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그렇다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더욱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형님들에게 어학연수며 지원해줬을 때만도 장사하며 모았던 돈으로 해주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돈벌이를 하셨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이런 시어머니에게 거지도 아니고 왜 길바닥에 있는 폐지나 줍고 다니냐며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챙겨준다거나 시어머니를 살피거나 하지도 않았으면서요. 폐지를 주우며 돈벌이 하는 시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건 제일 가난한 우리 부부뿐이었어요. 사실 장사를 접은 이유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너무 힘들어서였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 무료해서 우울해지는 것 같다며 시작하게 된 일이 폐지 줍는 거였고요. 저와 남편은 어떤 일을 하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시라고 했죠. 하지만 아주버님 댁들은 창피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할 거면 돈 버니까 굳이 용돈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며 나 몰라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정말 편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쉬엄쉬엄 하시라고 늘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 참겠다며 밖으로 폐지 줍는 시간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 절로 건강에 무리가 갔던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지방에 있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가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도 보여줄 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왔어요. 하지만 아이가 클수록 경제적 부담감은 커져갔고 저도 아르바이트만 하던 걸 직장으로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하고서부터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죠. 그런데 건강까지 안 좋아진 시어머니가 너무도 염려됐어요. 그래서 한번 날 잡고 올라갔을 때 형님들과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시어머니와 가깝게 사는 형님들에게 시어머니를 챙겨달라 부탁했는데 형님들은 찌뿌린 얼굴을 하고는 거절하더군요. 오늘 두 분 다 시간이 돼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이번 달에는 딱 오늘만 올라올 시간적 여유가 있어 걱정했거든요. 실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형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부탁? 원래 동서 부탁 같은 거 하거나 그러는 성격 아니잖아. 웬일로 우리한테 부탁을 다 한다는 거야? 부탁이 뭔데? 어머님께서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챙겨드리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돼서요. 형님들 모두 어머님 댁과 가까운 곳에 사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 좀 살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걱정이 돼서요. 아, 동서 마음은 알겠지만 동서가 바빠서 어머님을 챙기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바빠서 시간이 안 나. 바쁘면 잡일이나 하는 동서보다 우리가 더 바쁘지 않겠어? 대학 교수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둘째 동서 말이 맞아. 우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밤낮 없이 일하느라 애도 못 갖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부탁을 하면 실례지. 우리 중에 그래도 제일 시간 많은 건 동서 아니야? 그러니 지방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시덥잖은 말이나 하는 거잖아. 우린 못해. 동서처럼 일 끝나면 퇴근인 그런 일이 아니라고. 저는 바빠서 가깝게 사는 시어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 살펴봐 주는 것도 안 되겠냐는 형님들의 말에 너무 화가 나 울분을 토하며 너무하다고 소리를 쳤어요. 아이, 형님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간병을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형님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얼굴 들여다보는 것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지원해줄 땐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잘 챙기는 척 해놓고 받은 만큼 베푸는 게 도리 아닌가요? 네? 동서, 뭘 이런 걸로 그렇게 언성까지 높이고 그래? 아니,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어? 알았어. 우리가 시간 맞춰서 해볼게. 그러니 화 그만 내고 이제 내려가. 형님들은 일단 알겠다고 하며 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들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 그걸 갚는 마음으로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원받은 이야기를 하니 바로 알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들에게 완전한 신임이 가지는 않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꼭 시어머니께 안부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실 뿐이었죠. 그렇게 지낸 지 석 달쯤부터 시어머니와 연락 연결이 잘 안 되더군요. 그럴 때면 형님들께 연락해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때마다 형님들은 그럭저럭 잘 지내신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하던 형님들이라도 곁에서 시어머니를 챙겨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방에 내려오기 전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든 연락 주라고 제 연락처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게 전화를 주신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에 누가 왔다 가는 것도 없고 깜깜무소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며 가볍게 수다도 떨고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전혀 본 적도 없다면서요. 마침 아주머니께서 TV 뉴스를 보다가 독거노인에 대한 기사를 다룬 것을 보게 되었고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열쇠를 따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입에 담을 수 없이 난리가 났더라는 겁니다. 시모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누워서 힘든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집은 청소도 하나 안 돼요. 환한 낮에도 벌레 소굴이 따로 없었다고요. 시어머니가 누워있던 이부자리며 방 안 곳곳에 벌레가 없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저는 형님들이 매주 찾아뵀을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몇 달 전 제가 시어머니를 뵙고 왔을 때까지만 해도 몸은 편찮으셨지만 거동까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그런 제 말에 지금 이 상황을 부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며 자신이 뭐하러 거짓말까지 하겠냐면서 전화를 붙들고 이렇게 여유 있게 통화할 시간에 얼른 누구라도 와서 어머님을 챙기라며 화를 내셨어요. 쓰레기 소굴 같은 집에서 아픈 사람을 더는 둘 수 없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일단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한 뒤 반차를 쓰고 남편에게도 급히 연락해둔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옆집 아주머니에게도 지방에서 올라가는 거라 시간이 좀 걸리니 그때까지만 시어머니를 좀 챙겨달라고 말해두었어요. 그렇게 3시간 만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이 질끈 감길 정도로 참담한 모습을 봤어요. 옆집 아주머니 말로는 미음죽을 자기 집에서 끓여와 조금 먹였지만 거의 먹지 못했다고 말해주더군요. 집안은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요. 저는 누워서 힘겹게 숨을 쉬며 눈을 감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와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무작정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응급실에 이틀간 있으면서 영양제까지 맞아야 했어요. 원래 입원을 권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래도 영양제를 맞아 기운을 좀 차려서인지 입원은 싫다고 강하게 피력하시는 탓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저는 돌아온 뒤에 더욱 정성껏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집도 깨끗이 청소했고 업체까지 불러 벌레 퇴치까지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집도 다시 깨끗해졌고 자신이 건강도 찾았으니 더 미루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앙상이 말라 있었고 몇 걸음 안 되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지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굳굳이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보살폈어요. 그리고 너무 다행히도 서서히 시어머니는 컨디션을 찾기 시작했어요. 참 다행이지만 시어머니가 좋아질수록 형님들에게 더욱 화가 났어요. 제가 일까지 미룬 채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안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에게는 시장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무작정 형님들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저는 형님들에게 옆집 아주머니가 연락 줘서 급히 올라간 날 찍었던 시모의 집 상태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어요. 형님들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게는 그럭저럭 잘 지내신다면서요. 이게 잘 지내시는 분이 사는 집인가요? 그렇게 큰 도움까지 받은 분들이 어떻게 어머님께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도리는 동서가 하고 있으니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도움을 받긴 했지만 해달라고 부탁해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해주고 싶어서 지원해준 거잖아. 어머님께서 뭘 바라고 하지 않으셨을 건데 동서가 뭔데 자꾸 그걸 걸고 넘어져? 그러게 말이야. 어머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건 맞지만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해주신다길래 받은 것뿐이지. 그리고 시부모 모시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 힘드셨으면 우리에게 연락을 하셨어야지. 냉정히 말해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바보같이 혼자 참아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하지만 가족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어요? 아주버님들은 더 너무하세요. 친엄마면서 어떻게 이리 관심도 없이 사실 수 있어요. 네? 재수씨, 우리 중에 재수씨네 부부보다 한가한 사람 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챙기기 빠듯한 게 세상이잖아요. 아내들 말처럼 엄마가 먼저 연락해서 부탁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 누구를 탓하면 안 되는 문제죠. 막말로 재수씨나 막내나 엄마 신경 못 쓴 건 우리와 다르지 않잖아요. 와서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챙기는 것은 자식 몫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가림을 핑계로 그 목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주버님도 둘째 아주버님도 그리고 형님들 모두 무관심으로 불효를 저질렀다는 것 명심하세요. 지금까진 제가 어머님을 보살폈어요. 지금은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더 쓸 연차도 없어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는 올라와 있을 수가 없네요. 어머님 간병에 대해 의논이 필요해요. 간병? 내 남편이 한 말 못 들었어? 자기 자신 챙기기도 빠듯하다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야. 간병을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니? 이참에 동서가 일 그만두고 올라오면 되겠네. 하이 우리 중에 나라 이바지 못하는 걸로 치면 동서만 하겠어? 초졸인 동서가 해. 아무래도 동서는 우리보다 그런 일에 더 익숙할 거잖아. 안 그래? 시모의 집 상태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봐도 별 감흥이 없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간병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말을 아꼈어요. 형님들은 제가 초졸이면 잡일은 먹고 살려고 뭐든 했을 테니 잡일은 모두 잘하지 않느냐며 저더러 하라더군요. 아주버님들 또한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모름지기 잘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 한다면서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참에 그만두고 올라와서 시어머니를 보살피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느냐고요. 초졸이면 하는 일은 무시받아도 되고 당연히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주버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직업의 기천은 없지만 학업의 정도는 노력이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볼 것 없는 저를 품어주신 분이 자신의 엄마이니 그것을 갚는다고 생각하며 간병을 하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들은 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말인 저를 품어주신 분이라는 말은 사실이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했으니까요. 거기다 형님들은 서툰 자기들보다 능숙한 제가 시어머니도 더 편할 것이라면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시어머니 역시 돌봐주는 것이 가장 마음도 편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렇게 결국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죠. 처음에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가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어떻게 그러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편하게 지내길 바란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까지 그만두고 시댁에 머물면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한번 확 건강이 상했던 적이 있어서인지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잔병 치레 횟수가 많아졌어요. 그래도 잘 넘어가서 큰 탈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결국 크게 아프시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 아무리 잘 챙겨드려도 면역이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첫 증상은 폐렴이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에게 폐렴은 만만하게 볼 질병은 아니더라고요. 기침도 너무 심하고 숨도 너무 헐떡거리는 통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렴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정상 범위를 넘긴 상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간이 콩알만해졌던 날들이었죠. 병원에 입원한 뒤 가족들에게 시어머니의 입원 소식을 알리게 되었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기 전에는 분명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송장처럼 누워 앙상하게 말라있기도 훨씬 전을 들먹이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제게 도대체 간병을 어떻게 했길래 시어머니가 폐렴으로 병원까지 입원하냐면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제게 큰 소리들을 쳐댔어요. 더 웃긴 건 제 원망과 동시에 병원비 얘기까지 꺼내며 난리를 치더군요. 도대체 간병을 어떻게 했길래 병원에 입원까지 해? 병원비는 어쩔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잘 챙겨도 어머니 면역이 예전 같지 않으신 걸 어떡해요? 그때 그렇게 아프시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약해지시진 않았을 거라고요. 자수 씨, 핑계 대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형은 어쩌긴 뭘 어째. 재수 씨가 엄마 간병을 잘못했으니 병원비도 다 내야지. 아니, 안 아프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건강이 약해졌으면 분명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던 거 아니겠어? 그러니 병원비도 다 알아서 해야지.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어머님을 모셨는데 제 일까지 그만두고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챙겨드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게만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실 수 있어요? 내 남편이 틀린 말 했어? 성심껏 간병했으면 안 아프셔야지 맞지 않아? 도대체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집에만 계신 분이 폐렴이 다 오냐고. 아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한심하다 한심해. 그래, 우린 병원비 못 대줘. 아프게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라고. 책임 전가는 무슨? 아니 동서가 못한 만큼 동서가 책임지는 거지. 우리는 절대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를 잘못 간병한 탓이라며 병원비도 알아서 하라는 이 이야기를 전부 시어머니가 듣고 계셨어요. 어떻게든 참으려고 버티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결국 발악을 하며 다들 나가라고 고래고래 고성을 치셨고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시어머니의 고성을 듣고 급히 들어와 혈압이 올라가면 더 안 좋아진다며 체크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모두 나가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손에 쥐어든 채 병실에서 쫓겨났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도 다 같이 쫓겨났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시어머니가 화가 나 발악한 것도 제가 순순히 알겠다고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저를 탓하기 바빴어요. 병원에서 창피하게 이게 무슨 꼴이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형님들이 제가 기저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저를 멀찍이 밀쳐내며 짜증나 죽겠는데 더럽게 이게 뭐냐며 꼴도 보기 싫으니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둘째 형님까지 저를 벌레 보듯 힐끗 쳐다보고는 혀를 내두르는데 진짜 너무 열이 받아 형님들의 얼굴에 무작정 기저귀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저를 몰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형님들이 저를 몰매시키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그런 아주버님들을 믿고 더욱 거세졌죠. 그런데 그때 마침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저를 감싸며 형님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버님들은 그 덩치 큰 남자들에게 누구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남자들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죠. 저도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한 남자에게 누구냐고 누구길래 저를 이렇게 도와준 거냐고 물으니 대답을 해주더군요. 임길자 할머니의 경호원들이라고 말이에요. 경호원의 대답을 듣고 저를 포함한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너무 놀랐어요. 임길자는 바로 우리 시어머니의 성함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경호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평범한 우리에게 경호원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뜬금없이 경호원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시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셨던 겁니다. 딱 경호원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순간 간호사가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나왔고 경호원 남자들 중 한 명이 병실에 들어가 바깥 상황을 시어머니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어머니가 모두 들어오라고 저희를 모두들 불러들였죠. 그리고 시어머니에 관한 진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경호원이라니. 엄마가 무슨 경호원이 필요해?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서 경호원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얼른 설명 좀 해줘요. 네? 그래요, 어머님. 평범한 사람이 경호원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경호원을 부리려면 돈이 꽤 들 텐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자들이
어머님 경호원이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희를 훑어보더니 그동안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입을 뗐어요. 그동안 말하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나는 너무도 유감이구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어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사실 시어머니는 본인 앞으로 건물이 세 채나 있는 건물주였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친정에서 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기가 막힌 결과를 가지고 와 건물을 점점 늘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일부러 자식들에게는 가난한 엄마 코스프레를 했던 거고요. 건물주긴 하지만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생활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 당연히 자식들이었던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주버님들 공부를 가르치고 두 분 다 대학까지 보낸 데다가 형님들 교수까지 만든 걸 보면 돈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군요. 평소 시어머니가 하도 가난하게 살고 아껴서 사시는 모습에 그 누구도 시어머니가 건물주일 거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나는 날 온 가족 모두 집으로 모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리고 열흘 뒤 시어머니는 건강이 호전되어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힌 뒤 정말 웃긴 게 형님들이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뻔질나게도 드나들며 알랑방귀를 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들을 쳐다도 보지 않더군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인 그날 시어머니의 선언으로 온 가족이 또 한 번 기함할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 전 재산을 우리 부부에게 증여한다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는 날까지 돈 한 푼 안 남기고 다 우리 부부에게 쓸 거라고까지 말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절대 안 된다며 반기를 들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장남은 바로 나야. 그런데 막내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니? 그게 말이나 돼? 몸이 아프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면 재수 씨랑 막내가 엄마 꼬드겼어? 어떻게 엄마를 꼬셨길래 이러는 건데? 나도 반대야. 절대 막내 부부에게 전 재산이 가도록 둘 수 없다고. 우리도 같은 자식이야. 우리도 엄마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어딨어. 이건 불공정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조용히들 못해? 내가 너희 생각이나 듣자고 이 자리를 만든 줄 알아? 너희에게 발언권은 없어. 내 결심이고 내 뜻이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죽는 날까지 돈 한 푼 안 남기고 다 막내 부부에게 쓸 거다. 이 문제로 혹시 막내네를 들들 볶거나 협박하면 내 가만 안 둘 테니 그렇게 알아라. 어머님, 도대체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뭔데요? 저희 남편들도 같은 어머님 자식이에요. 그런데 막내라고 편애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돈을 다 쓰겠다고 하고 증여까지 저희에게 하겠다는 이유는 바로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고 그럼 첫째,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재산을 가져갈 수 있기에 살아있는 동안 한 푼도 안 남기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말도 안 된다며 너무도 당연한 걸 이유로 우리 부부만 챙기는 이유가 뭐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묵언하시다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씀하셨어요. 니들 정말 몰라 묻니? 결혼하자마자부터 나를 모시고 살아온 것도 셋째고 혼자 남게 될 나를 염려한 것도 셋째 며느리지. 그리고 내가 홀로 생사를 오갈 정도로 볼품없는 모습이 되었을 때도 달려와 준 것은 셋째 며느리뿐이야. 나는 너희가 내 결심에 반기를 드는 게 우습구나.
나를 위해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니? 나 몰라라 관심도 없던 것들 난 자식이라는 이유로 품을 생각 없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요.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걸요? 죄송? 재밌구나. 병원에서 내가 기운 못 쓴다고 나 아픈 걸 셋째 며느리 탓을 하면서 병원비 한 푼 안 쓰려던 너희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뭐? 죄송. 가식적인 연기로 날 속이려고 들지 마. 마음 같아서는 다 내치고 싶을 뿐이라고. 하지만 전륜을 끊을 순 없으니 대신 가슴으로 품은 자식을 난 챙기려는 것뿐이니 더는 이 일로 가타부타 하지 마라. 막내 애들에게도 절대로. 그제야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시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되려 굽신대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부르면 곧바로 시댁에 찾아갈 정도로 말이에요. 저희는 시어머니의 재산 증여 덕에 외벌이를 하며 지방에서 고생하던 기러기 부부를 그만두고 드디어 저희 식구가 다 모였어요. 정말 그날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어머니는 올라온 남편에게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 미뤘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폭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작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 책을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시어머니 덕에 출판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배움이 좀 길어져 아직 열심히 성장하고 있지만요. 그 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덕에 우리 두 아이도 유학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고맙게 공부를 참 잘했고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부모인 저희가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함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도움 덕에 그런 마음의 짐도 다 털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무조건 시어머니가 오래도록 저희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무거운 탓에 시어머니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저 온 마음 다해 제 진심을 담아 돌봐드리고 있고 제게는 이게 더 없는 행복이네요. 그 덕인지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욱 컨디션이 올라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계십니다.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자신들의 불효로 시어머니가 등을 돌린 것 때문에 어찌나 수시로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첫째 노릇 제대로 하겠다면서 오는데 그 누구도 그들의 방문을 반기지는 않네요. 시어머니는 더욱 매몰차게 내치세요. 집에 찾아오면 제가 더 고생이니 얼씬도 말라면서 말이에요. 그 후 한 번 형님들이 술에 진탕 취해 시어머니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에게 너무 서운해서 술 한잔 했다며 어찌나 술고장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교수가 되어 시어머니의 면을 살려줬는데 쥐뿔도 없는 초졸인 며느리만 좋아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초졸이라 자기들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안 꺼내는 그런 며느리가 뭐가 좋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들의 주정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되바라진 것들이 어디 감히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찾아와 술주정을 피우냐며 노발대발을 하셨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시어머니가 자기가 지원해줬던 돈도 아까운 것들이라며 모조리 토해내라고 정하였어요. 형님들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며 제게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다 필요 없다며 수일 안에 자신이 지원했던 돈 모두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결국 형님들은 결혼 초에 지원받았던 돈까지 모두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를 초졸이라고 무시하던 행동까지 모두 책잡혀 시어머니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절대 저를 무시하는 말은
시댁 안에서는 아주 티끌만큼의 무시하는 발언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덕에 시댁에서 무시나 괄시 없이 그 누구보다 당당히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막내이고 배움이 가장 짧다는 이유로 그렇게 아주버님들에게 무시를 당했는데, 아주버님들에게는 돈이 곧 힘이라 그런지 시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은 뒤부터는 아주버님들도 남편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도 시댁 안에서 권력이라는 것이 생겼네요. 다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덕에 연로한 뒤에도 행복할 것 같다고 늘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가족과 시어머니가 부디 언제고 오래도록 지금의 행복을 누리며 지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청자분들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